자, 어제 윤석열의 참모들, 이걸 이제 실세 참모들이라고 표현하더만요. 윤석열의 참모들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어, 예방. 예방이 백신 맞는 예방이 아니고 A를 갖춰서 방문했다 이런 뜻입니다. 인사하러 온 건데 내용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온 놈들은 놈이라고 해서 미안하다. 나는 윤석열 사람을 안 보니까. 온 놈들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예산안 통과 이런 걸 이야기해. 근데 예산안 자체가 거지 발사기 같잖아. 통과시켜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서민 민생예산 써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원점으로 가긴 했는데 어저께 저 팟캐스트에 올리느라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제가 오디오만 따니까 오디오는 또 플레이 타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앉혀놓고 이재명 대표가 거의 7분 이야기를 혼자 했어. 빡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쟤네들 와가지고 지금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재명 대표 건강 걱정을 윤석열이가 하더라. 헐, 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야, 어처구니가 너나 없어. 챙겨! 아니 너나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님 단식할 때 구속영장 청구하고 한다는 짓이 잡범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했잖아요. 물론 윤석열이 한 건 아니었죠. 윤석열이 한 건 아닌데 그 당의 그 태도가 어디 갑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겁나더라고요. 건강 챙기쇼. 어두운 길 조심하시고. 그 느낌이야. 아니 저는 그랬다고요. 저는 그냥.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7분 동안 이야기한 부분이 사실 진짜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듣질 않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돌아가서 윤석열 앞에서 말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말을 다 전달이나 할 수 있을까? 입이나 뻥끗할 수 있을까? 그 윤석열 덕담이라는 것도 사실은 본인들이 면구스러워서 지어낸 덕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관섭이가 수석할 때 지금 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정책실장으로 갔잖아요. 저 이관섭이가 유병호한테 문자 받았던 애잖아. 자리 이동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 유병호 문자 받았다니까 이관섭이라고. 참.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거부권 안발하는데 국회 입법안들에 대해서 존중 좀 해달라. 기싸움 한 거예요. 엄청난 기싸움이죠. 근데 윤석열이는 와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말 안 했을 거야. 만들어낸 말일 거야. 대표님 건강 걱정하더라. 나 그 말 듣자마자 정변처럼 빡쳐가지고 이 새끼들 봐라. 지금 윤석열이가 기네스 기록 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당이고 압도적 야당 대표를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어. 취임한 이후에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어. 쟤희들 오면 뭐해? 나 같으면 소금 뿌리고 쫓아. 이번에 이거 말고 며칠 전에 그 부산시장 박형준이가요. 민주당 지금 최고위원 회의인가 뭐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만나달라고 면담 신청했잖아요. 저 짓거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증샷 남기는 거야. 그렇죠. 쇼하는 거죠. 우리도 노력했다. 인증샷 남기는 거야. 이제 안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뭐 와가지고 여야 뭐 대통령의 거부권이 여야의 뭐 정책 뭐 판단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게 있으면 와서 만나야 돼요. 차이가 있는 거 확인하려고 투표합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정치란의 행위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거고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야 이건 좀 너무 하잖아.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자. 뭐 이런 끝없는 토론의 과정이 있는 거고 그 토론의 과정이 토론이 안 되면 결국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이거 인정 못해 한 다음에 이거는 정책의 차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출생률이라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계속 가잖아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출생률을 높이려고 하는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뭐 수당들 뭐 유아수당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수당들도 막 지급하고 있던 이유가 그 연관이 있는데 50년 뒤에 한국은 진짜 노인국가 된다는 거예요. 인구 절반이 63세 이상.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이 0.7% 정도 되는 출생률이라는 걸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요. 저게 50년 뒤면은 지금 어린아이 태어난 애가 50살 먹었을 때예요. 근데 인구 절반이 63세 이상이에요.
물론 그때는 좀 더 젊어져서 노인들이 부르기도 어려울 거야. 63세 정도 되면 노인들이 지금 한 40살 정도 될 거예요, 느낌적으로는. 근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총 인구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2년에 중위 연령이 우리나라 가장 가운데 있는 연령이 44.9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1960년대에는 중위 연령이 19살이었어요. 와. 근데 이게 72년 앞으로 50년 후죠. 50년 후에는 중위 연령이 63.4세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안 나오니까 전 국민을 나이 순으로 쭉 세워가지고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나이를 따지니까 지금 현재는 44.9세. 그러니까 저거 44.9세는 지금 노인정에 가서 담배 심부름도 못하는 나이가 된 거죠. 애들 취급받는 나이가 된 거야. 현재도.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정말로 이대로 갈 경우에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맞아요. 거죠. 세계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참고로 다시 말씀드려요. 인도의 평균 연령이 27세입니다. 한국 지금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출생아 합계 출산율 전망도 지금 이거 깜짝 놀라야 되는데 0.78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전망치까지 나오는데 0.65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르면 더 안 나려고 하겠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래프 잠깐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래 인구 추계 인구들이 쭉 떨어질 거 예상이 되고 주요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도 한번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시대별로 보면 15세에서 64세 여기 밑에 0세부터 14세 색깔 있죠. 요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연두색 돼 있는 거 저렇게 줄어들었어요. 이 정부에서는 한 치 앞도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50년 후면은 우리 중에 누가 남아 있겠어요? 지금 정권 빨리 바꿔야 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라 망하고 있는 중인 건 맞고. 맞아요. 그 다음에도 쭉 보면 나머지는 그냥 잠깐만 보여주고 마세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래서 지금 최저 출산율 전망이 내년에 0.68명입니다. 0.68명. 0.7도 깨졌어. 좀 있으면 0.5 됩니다. 그러면 0.5가 되면은 부부 두 쌍이 한 명 낳는 거예요. 0.1이 부부 한 쌍이 낳는 아이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어린이들이 학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네. 한국인이 소수가 되는 겁니다. 어제 SBS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 성장률 0% 이대로면 사라지는 것들 하면서 뭘 보여줬냐면은 지금 군대 가는 훈련소가 3개가 없어졌어요. 군대 입대한 사람이 줄어갖고. 그리고 훈련소에서 막 물건 팔던 상인분들이 아예 가게를 접어. 되게 단편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군인 늘리려고 고도비만도 군인 가게끔 하겠다 지금 이 발표를 한 거군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있죠. 반이 줄어들어요. 결국은 소멸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국은행에서 권유했던 게 뭐예요?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소, 가장 영향이 큰 게 뭐냐면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수도권으로 모이니까 애 키우기도 힘들고 안 난다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 뭐 했냐고? 문재인 정부도 하고 윤석열 정부도 하고 이것이 10년, 20년 해야 올라가는 게 출산율이라고. 장기적으로 이어져 줘야 되는데 결국은 아이를 낳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 되게 미안하긴 한데 아이를 낳고 사회를 유지해 나간다는 거는 연속성이잖아요. 연속성. 결국은 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친구들이라든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비 사용하는 거라든지 교육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저게 무슨 삶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사실 그것도 양극화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생각하는 그런 당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목숨값을 그렇게 싸게 여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 못 시킨다고 하는 그런 정권을 뽑으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계 정도로 취급을 하는 정권을 뽑으니까 네.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기 담보대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아이 낳으면 대출해 줄게. 이번에
왜 있잖아. 그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외쳤잖아.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일단 정부가 그 돈 다시 내주고 맞아, 그렇게 구상권 해야 돼요. 청구하자 이런 것처럼 아기담보대출하는 정권에서 아담대. 그냥 간단히 설명드려요. 윤석열 지지했다고 제가 맨날 욕하니까 새날 싫어요 많이 누르시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정치에 미쳐 있으면 윤석열이 안 보여요. 근데 대한민국 전체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게 문재인 정부였다 그러면 이직 어르신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냥 조금만 배운 사람이면 알죠. 지금은 빈입금 부익부의 최정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양극화의 엄청난 시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보수나 진보 할 것 없이 그걸 완화시키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뭐 하고 있냐고요. 부자 감세만 하고 자빠졌잖아요.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전두환보다 최악인 자가 대통령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출산율이 지금 0.5를 향해 가고 있겠냐고요. 양극화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양극화라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손 꼽는 한 약 5% 정도 되는 사람들이 95%랑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기득권층들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노예로 부리고 싶은 사람들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양극화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 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담보대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누가 애를 낳습니까? 아담대. 국가가 발전해갖고 선진국이 됐으면 지금쯤이면 대학교 무상교육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주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러고 자빠졌잖아. 킬러 문항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더 킬러 시험 치고 자빠졌는 정말 역 같은 나라 정말. 어? 안 부끄러워? 그런 대통령 지지한 게? 아, 또 열받네. 여기까지 해. 자, 어디까지 갔더라? 흑수저님 다음에 5월생님 새날 화이팅 하셨고요. 거짓 선지자 지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진 이후요. 이재명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이겠죠. 국힘 쪽도 이재명 측과 내통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네요. 특히 손가락 혁명국 운운한 박성중이 좀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시크 대마왕님 촛불 행동에 소외 구원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카멜라님 감사드리고요. 네, 블루 거짓 선지자 지진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블루 화이트 웨일님 감사합니다.